예.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순서로 보게 되면 경제와 경제 문제, 수요 공급 이론과 응용 이 부분이죠. 자,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험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보면은 수요 공급 이론 여기 부분에서 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편으로 보면은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럼 요거는 뭐 이제 기회비용이나 매몰비용 이런 것에 관한 얘기고요. 여기서는 균형 찾기, 그렇죠? 수리적으로, 그리고 소비자 공급자가 여러 있을 때 어떻게 균형을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둬야 될 게 여건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죠. 공급 측 여건 변화에 대한 공급 변화, 그래서 균형 이동. 그 다음에 분석하는 것이 탄력도죠. 그래서 수요 측면의 탄력도가 가격 탄력도, 인컴 일레스티, 소득 탄력도, 교차 탄력도. 그 다음에 이제 공급 탄력도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탄력도 개념을 수리적으로,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응용 부분에서는 잉여의 개념 기본적으로 봐야 되죠. 경제적 잉여. 세금 매길 때, 조세 귀착의 문제, 그 다음에 가격 통제. 자, 이것이 우리가 봐야 할 주제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들도 여기서 고르게 이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를 미리 이렇게 정해 보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야 되겠죠. 시장 균형, 여건 변화, 탄력도, 잉여, 조세 귀착, 가격 통제.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보충 자료를 가지고서 쭉 한번 스캔해 봅시다. 첫 번째가 경제와 경제 문제인데, 여기는 기회비용, 경제 원칙 이런 것이죠. 그리고 보충 자료를 보시면 이것도 대개 14년 이전의 기출문제들이에요. 그럼 과거 한 20년 기출문제를 보면 경제학의 중요한 주제는 망라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거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시는데, 1번 문제 같은 것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죠. 합리적 의사결정, 경제학에서는 뭐죠? 그렇죠. 최소비용 최대 효과. 이게 경제적 합리주의. 그러니까 소비자는 주어진 소득 효용 극대화, 기업은 주어진 비용으로 이익 극대화. 그렇죠. 경제 원리는 기본적으로 이게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 선택을 할 때, 그렇죠. 경제 원리에 따라서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인데, 그때 이제 비용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비용은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포기한 대안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게 옛날 99년도 문제이긴 한데, 기회비용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이래. 위 사례로서 이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이 뭐냐? 가나다라 네 가지인데, 가만 보면 이게 전부 기회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데 편익에서 비용을 빼야 되죠. 근데 이때 비용은 화폐적 비용뿐만 아니라 내가 허주머니에서 나간 화폐적 비용 플러스 기회비용, 포기한 대안의 가치. 그래서 기회비용을 설명하고자 하셨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나다라 이 네 개의 개념, 이걸 가지고서 이제 기회비용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질문은 두 개만 골라서 답해 보세요. 그렇지만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기회비용 개념 연습하기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불황기에 대학생들이 휴학률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불황기 같으면 등록금 내기 어려우니까 휴학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럼 왜 그럴까? 선택의 문제. 휴학이 줄었다는 얘기는 어때요? 계속 등록하고 학교 다니겠다. 기회비용으로 따져보면 어때? 휴학의 기회비용이 더 크다. 그렇죠? 계속 학업을 계속하는 것의 기회비용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중요한데,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자, 이 2번 문제에서
화폐 수요는 이자율의 감소 함수죠. 이자가 오르게 되면 화폐 보유를 줄이고 내리면 화폐 보유를 늘리려고 한다.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이 말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금융자산을 하게 되면 통화와 채권, 본드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자율이 결정되는 금융시장에서 결정이 되는데 채권을 보유하게 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죠. 통화를 보유하게 되면 이자 없죠. 그러니까 통화 보유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채권을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자가 기회비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자가 높으면 통화 보유 줄여야 되죠. 채권 사야 되고. 기회비용 개념이다 하는 얘기고. 전업주부 경제가치는 호황길수록 더 크다. 자, 보세요. 전업주부의 기회비용은 뭐가 될까? 살림만 하지 않고 여성 근로자로서 취업하게 될 때, 취업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 전업주부의 기회비용 아니겠어요? 나가서 일해서 소득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전업주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포기한 대가, 기회비용은 임금인데 호황기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임금이 높아지겠죠. 생산 많이 하니까 파생수요, 수요가 증가해서 임금이 오르게 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라 보면 10대 인기 연예인들 대학 진학에 대한 선호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요, 그죠? 프로야구 같으면 어떻게 대학 안 가죠, 요즘?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야구 입단하고. 또 우리가 흔히 연습생이라고 하는 분들은 학교 안 가죠. 그래가지고 뭐 SM이나 뭐 YP인가요? 거기 바로 가서 연습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학업도 계속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대학 진학에 따른 기회비용보다 연예 활동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이 더 크니까 대학 안 가고 연예 활동을 하게 된다. 그치? 그래서 기회비용 개념을 요 문제 하나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 얘기로 넘어갔는데 수요 공급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게 균형 문제죠. 그러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균형이라는 말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가 균형이죠. 그리고 균형이 되면 어때? 여기서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이 균형 가격은 뭐지? 소비자 지불 용의 가격, 공급자가 받고 싶은 가격,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이 같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함수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 균형 조건 이용을 하고 수요 공급 곡선식으로 주게 되면 그렇죠? 수요 곡선식, 공급 곡선식으로부터 바로 도출하면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수요 함수를 줬어요. 수요 함수가 5000 빼기 500p, 공급 함수가 500p. 그러면 균형은 어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테니까 수요량이 5000 빼기 500p이고요. 공급량은 500p가 되죠. 이게 균형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균형에 따라서 그럼 이제 균형 가격이 도출되겠죠. 그리고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면 어때? 이 균형 가격을 수요 함수나 공급 함수에 대입해서 아주 뭐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해놨으니까 여러분 이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어때요? 이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는데 해설 막아놓고 해라 이거지. 이거 그냥 눈으로 보면은 아유 이거 뭐 막 지나가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실제 시험상에서도 계산 문제 풀고 해야 되니까 막아놓고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하나만 더 해보면은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수요 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요게 공급 함수로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함수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자, 우리 곡선식으로 바꿀 필요도 있겠지. 그때는 어떻게 됐죠? 가격으로 정리한다. 한번 암산해 보실래요? 요걸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요것으로부터 수요 곡선이라면 P 이퀄 50이니까 100 빼기 50분의 1의 Q. 이게 수요 곡선식이 되겠죠. 얘는 가격으로 정리하면 공급 가격이 되겠죠. 500분의 1의 Q. 그래서 공급 함수로부터 수요 곡선식 도출하는 거 가격으로 정리한다.
만약에 곡선식으로 주어졌다. 함수가 알고 싶다. 그러면 Q로 정리하면 되겠죠. 왔다 갔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요. 4번 문제는 보세요.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시장 균형 이동을 묻고 있죠. 근데 가장 이제 많이 묻는 게 소득이고, 그 다음에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인데, 자, 이거 재밌어요. 이것도 옛날 13년도 객관식 문제였어요. 가와 나의 원인을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래서 이게 원래는 객관식 보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 문제 이렇게 놓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해 봐라. 가와 나 두 가지야. 그럼 보자고요. 우선 일단 봐야 될 게 잼과 버터는 대체제죠. 잼, 버터는 대체제다. 미리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죠. 과일에 잼의 원료는 과일이고 버터 원료는 우유다. 그러니까 잼의 원자재죠. 이게 과일이 원자재, 버터의 원자재가 우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대체 관계고 과일과 잼, 얘와 얘는 원자재. 그러면 이제 가 보게 되면 버터 균형 거래량이 증가했고 잼의 균형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순서대로 보자고요. 버터 균형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원자재와의 관계로 봐야 되겠죠. 한번 보세요. 과일 가격이 가의 경우 올랐다. 얘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잼 시장을 보면 과일 가격이 원자재니까 공급 곡선, 잼 공급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과일값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공급이 감소해. 상방이동. 그래서 어떻게 돼? 과일값이 올랐다. 잼 가격 오르고 거래량이 감소했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 봐봐. 버터 시장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버터 시장에 지금 균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과일 가격 올라서 잼 공급 가격이 올랐죠. 잼 가격이 올랐다. 대체제. 비싼 잼 대신에 버터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버터 가격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와 볼까요? 버터 균형 거래량이 증가했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됐을까요? 버터의 균형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보기가 없어 그렇지만은 거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유 가격이 내린 거야. 이것에 대한 정답은 이렇습니다. 우유가 내리면 버터 어때요? 버터 시장에 나타나는 변화는 우유가 버터 생산의 원자재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버터 가격이 오르고 버터의 거래량이 줄었단 말이야. 그러면 잼 시장에는 버터와 잼이 대체제니까 버터 가격이 올랐으므로 잼의 수요가 증가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가 참 재밌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요 공급 여건 변화 한 번 더 복습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건 관련제와 대체 보완 관계고 소득이 변화할 때 그렇죠? 정상제라면 수요 증가, 열등제라면 수요 감소. 자, 이거 챙겨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체제 나왔습니다만 보완제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보완제 경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시장의 수요 공급 마켓 디맨드 서플라이는 어떻게? 시그마 그렇죠? 개별 기업 공급 곡선의 수평합이다 이거지. 시장 수요 곡선은 인디비주얼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을 역시 수평으로 더한 거죠. 그래서 개별 소비자 수요 있을 때 옆으로 더 있다. 여기 옆으로 더 있다.
근데 만약에 개별 소비자나 개별 공급자의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이 서로 같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서로 동일한 경우라면은 쭉 더하면 되는데 다 똑같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급자 숫자 곱하기 공급량. 소비자 숫자, 이걸 M이라고 할까요? 곱하기 개별 소비자 수요량 이렇게 곱해서 도출한다 이거예요. 갑시다. 그런데 시장 수요 함수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시장 수요 함수라고 했는데 식은 보면은 곡선식이 되죠. 180에 12Q 디맨드. 공급 곡선식은 80 플러스 8의 QS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말이죠. 함수식으로 주었다면 개별 함수 곱하기 숫자 요걸 더한 것인데 곡선식으로 주어되게 되면 이거 우리 어떻게 했었죠? 기억나시죠? 동일한 수요를 갖는 소비자가 여러 명이다. 기울기가 완만해졌죠. 소비자 숫자만큼 기울기가 완만해진단 말이야. 수평합이죠. 공급도 이렇게 우상향했다면 개별 공급량 숫자가 증가할수록 그렇죠. 둘 다 어떻게 돼? 기울기가 완만해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럼 구해보자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 소비자 숫자가 각각 2배다. 그럼 한 명이 2명 되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럼 마켓 디맨드 커브는 180 기울기를 소비자 숫자만큼 나누면 된다 이거지. 자, 요거 마켓 서플라이 시장 공급 곡선은 절편은 그대로고 어때요? 기울기가 완만하게 변화하게 되잖아요. 아이고. 여기도 2명이니까 이렇게 노출된다 이거죠. 됐죠? 그래서요, 이렇게 수요 곡선식으로 주고 소비자 생산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기울기를 나누어야 돼. 똑같은 수요일 때 이렇게 됐죠. 그런데 자, 6번 문제가 동일한 문제인데 역시 시장 수요 공급 함수 도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개별 수요 함수로 줬어. 12-2p 공급 함수가 어떻게 됐죠? 12-2 네, 공급 함수가 QS가 20의 PX야. 그럼 이게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량이죠. 개별 공급자의 공급량인데 마켓 디맨드 펑션은 어떻게 구한다? 소비자 숫자를 곱해라 이거지. 그렇죠? 예. 마켓 서플라이 함수는 공급자 숫자를 M이라고 한다면 개별 기업의 공급량을 곱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수평합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지금 여기서는 공급자가 1000명이고 소비자가 10,000명이다. 그러니까 여기 1000명이야. 그러면 자 볼까요? 시장 수요 함수부터 먼저 갑시다. 그러면 마켓 디맨드 펑션은 이게 10,000명이에요. 곱하기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량이니까 12 빼기 2px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거지. 자, 마켓 서플라이 펑션 어떻게 돼? 그렇죠? 요게 지금 공급자가 1000명이야. 1000명 곱하기 개별 공급량 요겁니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얘기했어요. 동일한 수요 공급이라는 전제 하에서 곡선식으로 주어졌다면 기울기 숫자만큼 나누면 되고요. 함수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숫자만큼을 개별 수요 공급량에다 곱하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걸 가지고 이제 균형 찾으면 되겠죠. 요것과 요거 등식으로 해서 가격을 도출하면 돼요. 요거 꼭 챙겨 두세요. 그래서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말이죠. 시장 균형 찾기, 생산 소비자가 여러 명일 때, 그 다음에 아쉽긴 하지만 시장의 균형 변화, 요거 하나 가지고 봤어요. 근데 균형 변화 같은 것은 뭐 다양하게 상황을 주고 출제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수요 공급 이론에서 중요한 게 탄력도 구하기죠. 자, 그럼 갑시다. 탄력도인데 그 중에서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도죠. 가격 변화율로 수요량 변화율을 나누어서 절대치 씌운다. 그러면 탄력도의 의미는 뭐였지? 그렇죠. 이게 퍼센테이지 변화율이니까 1.5 그러면 1% 변화할 때 수요량이 1.5%씩 변화하더라. 그래서 이게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그렇고요. 요거 한번 보실래요? 얘가 무한대다, 제로다. 무한대는 뭐예요? 가격이 변화하는데 수요량이 그렇죠? 무한대로 변화한다. 그럼 얘가 무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 가격 변화율이 제로죠. 가격은 변화하지 않았는데 수요량이 변화한다. 그럼 수요 곡선이 수평선 되겠죠? 이건 우리가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니까 한번 미리 해보는 거죠. 탄력도 제로는 뭐지? 이게 제로니까 가격은 변화할 때 수요량 변화율이 제로다. 얘가 수직선 되는 거죠. 이게 탄력도의 정의란 말이야. 그 다음에 계산. 자, 기억나시죠? 변화율 구해볼 때 델타 QD, 델타 PG 주어진 수요 함수를 가격으로 미분하고 PQ 지금 현재 가격과 수량 곱해서 구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수요 함수 미분값은 수요 곡선 수요 함수가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역의관계로 노출되니까 수요 곡선 기울기의 역수가 되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따라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 가파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크니까 기울기 가팔르게 되면 이게 작아져서 탄력도가 작다. 만약에 기울기가 작다, 완만하다. 그럼 얘가 작으니까 커서 탄력도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가파른 수요 곡선은 비탄력이고 완만한 수요 곡선은 탄력이죠. 그래서 기울기 어떤 한 점에서 요 점은 똑같아야 돼. 가격과 수량이 똑같다는 점에서 기울기가 탄력도를 결정을 한다. 가격 변화할 때 수요량이 많이 변하는 것이니까 D2가 그렇게 했잖아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대폭 변화해. 그러나 기울기가 가파르다. 그러면 가격 변화할 때 어때요? 변동폭이 작죠. 그래서 탄력도와 기울기는 서로 역의 관계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요 탄력도에서 생각해 볼 게 탄력도와 지출액의 문제죠. 자, 이거 알고 있는 사실이 수요 곡선 직선이면 중점에서 1이고 왼쪽에서 1보다 크고 오른쪽에서 1보다 작다. 그렇잖아요. 자, 그때 한번 생각해 보면 가격이 내려 탄력적일 때는 이거 뭐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생략할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가격이 내릴 때 탄력적이다. 그러면 가격 하락률보다 수요량 증가율이 크니까 지출액은 증가하겠지. 계속 내려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내리면 내렸는데 수요량 증가 크기가 별로 안 돼. 지출액이 줄게 되겠죠. 가격이 내릴 때 탄력적이면 지출액 증가, 비탄력이면 지출액 감소죠. 오를 때, 낮은 수준에서 오를 때,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오르면, 그렇죠?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 크기가 작아서 지출액이 증가하게 되죠. 탄력적일 때 가격이 오르면,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커가지고서 지출액은 줄게 되죠.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 이게 탄력도와 지출액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 탄력도, 교차 탄력도. 이건 뒤에서 우리 얘기하기로 하십시다. 공급 탄력도 마찬가지겠지. 가격 변화율, 공급량 변화율, 함수, 공급 함수 미분하고 공곡선 기울기의 역수가 되고. 자, 그럼 탄력도 한번 보십시다. 7번 문제를 보시면 가와 나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경제학 개념이 뭐냐. 각각 정확하게 써봐라 이랬어요. 가를 보니까 가격 싸다, 더 쌀 수 없다, 가격 절반, 기쁨이 두 배, 뭐 어쩌고저쩌고, 할인 등등. 한마디로 뭐예요? 가격 파괴 전략. 옛날에 많이 쓰던 말이야. 그 시기에 2005년도 이때 말 가격 파괴야. 지금으로는 가격 할인이죠. 가격 할인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럼 가에서 볼 때 가격 할인하니까 쭉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가격 인하 떼면 이러이러한 그 위에 가게들이 물건을 구매하려는 알뜰파들로 붐빈다. 탄력적인 얘기지.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뭐냐면요. 가격이 내렸어요. 가격 변화율 마이너스인데 내리니까 증가하죠. 수요량 증가. 그런데 하락률보다 증가율이 더 많다. 인파로 붐빈다. 그러니까 뭐야? 그 위에 해당하는 모든 것은 다 탄력적인 가게들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 볼 수 있는 게 그럼 가격 파괴, 할인, 마겐세일 하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자기 제품의 가격 탄력도가 일보다 커. 탄력적이야.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내려야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이잖아요. 그거 써주면 되겠고. 이때가 2005년도예요. 아주 IMF 그때 위기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었던 시절인데 실업자 증가, 소득 줄고 주부들은 허리띠를 졸라맸다. 어쩌고저쩌고. 이게 뭐냐면 나의 경우는요. 수요 변화에 대한 얘기예요. 시장의 여건 변화 아까 나왔지.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서 허리띠를 졸라맨다 하는 것은 뭐죠? 인컴, 소득과 부,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예상도 중요했잖아. 소득 감소, 웰스 감소 예상되면 수요를 줄이게 되죠. 그럼 하나 볼까? 만약에 가격 예상은 어떻게 돼?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사재기, 미리 더 사려고 하겠죠. 그래서 소득 예상, 가격 예상, 이것이 수요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 다음에 이 가격 예상, 공급 한번 보실까? 공급자가 공급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된다. 그럼 공급자는 어떻게 됐지? 소비자는 수요를 늘리지만 공급자는 오른 다음에 파는 게 유리하죠. 본인에게. 그래서 이때는 공급이 줄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예상 변화 이렇게 됐어요. 8번도 바로 탄력도 지출액인데 공산품에 대한 인식의 차이, 가격 탄력도, 판매 수익 이런 걸 고려해서 100자 이내로 쓰시오. 130자 이내로 쓰시오. 옛날에 이런 시험이요. 이거 쉽지 않죠. 130자니까 200자 온 거지 3분의 2를 채워야 되잖아요. 쫙 써야 되지.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렇죠? 작성 방법 간단하게 답하면 돼요. 그래서 옛날보다 우리가 시험 준비하기가 쉬울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자, 문제 봅시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물가가 오를 것 같다. 정부 당국은 독과점에게 서민생활 밀접한 공산품 가격 인하를 권고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 보자 이거지. 가격을 내려라. 공산품 가격 내려주세요. 요즘 상황하고 비슷하죠.
요즘 뭐 물가가 너무 오르고 냉면 한 그릇이 뭐 18,000원이라네. 이런 상황이 되고 하니까 대기업에게 어떻게 돼요? 야, 니네 내려. 라면값도 강제로 내리라고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때 이제 얘기해요. 당국의 논리는 지금 인플레이션인데 니들이 가격을 내리면 국민 경제적으로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완화되면서 동시에 기업의 판매 수입도 증가한다 이거지. 니네가 가격 할인하게 되면 기업의 매출액, 수입이 증가할 거다. 그러니 내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업들은 뭐라고 그래? 기업들은 정부 당국의 그런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내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정부 한번 논리를 볼래? 아까 우리가 탄력도와 지출액인데 내릴 때 기업이 그렇죠.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때? 탄력적일 때죠.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내리면 1인점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당국은 이거 경영 악화돼서 못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내릴 때 기업의 주장은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이 공산품의 특징이 비탄력.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을 하락하게 되면은 지출액이 줄어들게 되니까 반대다. 요 내용을 써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산품의 인식 차이다. 그러면 정부가 내리면 니네 증가할 거야. 그러면 정부 당국이 볼 땐 얘가 어떻게 돼? 가격이 내릴 때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니까 탄력적일 거다. 수요가. 그런 얘기고 기업이 오히려 매출액이 줄어들 것 같아. 그러면 공산품 가격이 어떻다고요? 비탄력적이다. 탄력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거지. 탄력적이라고 보니까 가격 내리면 니네 좋은 일이 생겨 하는 얘기고 기업은 아니야. 가격 내리면 매출액이 줄어드는데 이윤이 감소하고 탄력도에 대한 차이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가 역시 탄력도에 대해서요. 그 전에 재밌는 문제가 이렇게 났었는데 (9번) 문제를 보면 데이터는 뭐냐면 거기 가격 관람료와 6,000원, 7,000원, 8,000원 관람객 10,000원 10만 명, 8,000명 변화하는 거죠.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 의논을 할 때 관람료 수입을 늘릴 수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이 상황이 지금 탄력적 상황인지 비탄력적 상황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아까 했던 대로 만약에 탄력적 상황이라면 가격을 내려야 하고 비탄력적 상황이라면 가격을 올려야 그렇죠? 수입이 증가하겠지. 기업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판단해 봐야 돼. 그러면 6,000원하고 8,000원 그걸로 가격 변화율이 6,000원, 8,000원 변화를 해보니까 33%예요. 수요량 변화율이 10만에서 6만 변화니까 40%. 그러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더 많이 변하니까 탄력적이고 탄력적이면 어떻게 돼? 관람료 가격을 내려야 합니다. 여기 보면 사장하고 전무님이 앉아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경제 공부했으니까 가격 할인 정책을 쓰겠죠. 그 다음에 10번도 하도 재밌어서 그냥 올려놔봤어요, 옛날. 가운데가 A를 찍어놨는데 말은 없지만 분위기로 봐서 얘가 중점이다. 어떤 기준점을 제시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P0, P1, P2로 내린다. 그러면 A점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비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P0, P1, P2 내리면 지출액은 줄게 되죠. 수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 반드시
그쵸? 해설 보지 말고 풀으셔야 돼. 질문이 이러네요. 수요 공급자가 2명이고 프라이스 테이커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개별 수요 함수, 개별 공급 함수가 동일한 수요 공급이다. 바로 갈게. 그럼 마켓 디맨드 어떻게 돼요? 시장 수요가 절편이 100이고 기울기가 2인데 소비자 숫자로 나누기로 했죠. 요게 시장 수요 곡선이 된단 말이에요. 마켓 서플라이는 개별 수요 함수가 20 플러스 2의 Q야. 근데 소비자 숫자 역시 2로 나눠야 되죠. 그럼 2로 나누면 얘가 전부 1이 되는 거지. 그렇죠? 요게 시장 수요 함수와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림 그려볼게. 100에서 기울기 1이니까 1이 되고 있고요. 공급 절편이 20이고 기울기가 1이 되는 이렇게 됐죠. 근데 질문이 뭐냐면 탄력성을 구해봐라 이거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럼 이제 계산 문제 풀기 위해서 요 식을 다시 한번 챙겨볼게. 어떻게 했었지? 수요 함수를 가격으로 미분하고 QP. 근데 여기는 지금 곡선식으로 주었으니 함수식 곡선식으로 해봐야 되겠죠. 기울기의 역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QP 이렇게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 더 할게요. 문제에서 묻지 않았지만 만약에 공급의 가격 탄력도를 구하세요. 그러면 가격이 변화할 때 공급 함수 미분하고 QP 나누면 되죠. 근데 얘는 뭐야? 함수를 가격으로 미분한 것은 공급 곡선 기울기의 역수가 되죠. 자, 그럼 됐어요. 그럼 이제 균형에서 탄력도 얼마냐 물었으니까 요거 균형일 때 이퀄 되죠. 그래서 요것하고 이퀄로 놓고 Q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 생산량이 해보니까 40개가 나왔고요. 가격이 60이야. 자, 이게 시장 균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탄력도 구해보자고. 수요의 가격 탄력도. 함수로 보게 되면 함수 가격 미분하면 되는데 여기는 곡선식으로 주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수요 곡선 기울기 구한 다음에 역수가 되죠. 그리고 지금 어때? 균형 찾았잖아요. 가격이 60이고요. 요게 40이고 기울기. 아, 근데 이거 별 재미없다. 그렇죠? 기울기가 1이니까 역수 취해봤자 요게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탄력도 1.5가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 문제는 여러분이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공급의 탄력도 구해보면 균형에서 공급량 똑같잖아요. 요것도 기울기 1이니까 역수 1이 되어서 값이 똑같네요. 그렇죠? 요거 반드시 연습해 주세요. 수리적으로 수요 함수 가격 미분한다. 근데 이렇게 곡선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기울기의 역수를 취해서 계산한다. 그치?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말이죠. 참 소박한 문제고 뭐 이런 게 다루냐 하는데 이건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시장 균형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런 식의 그렇죠 분석이 도처에 나오게 되죠. 자,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면 균형 거래량 80, 균형 가격이 100으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가격을 20% 내릴 때 초과 수요량이 몇 개냐? 근데 이 문제가 말이죠. 일단 이걸로만 놓고 보면 가격을 내리면
그렇지? 내리게 되면 요게 수요량, 공급량 그래서 요만큼이 초과 수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가격을 20원 내렸다. 80원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근데 문제 이제 재밌는 것이 기본적으로 볼 때 가격을 인하하면 초과 수요가 되는데 이 문제는 탄력도를 주고 구체적으로 초과 수요량을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어때요? 아이디어 구할 수 있겠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0.5. 공급의 가격 탄력도는 1이에요. 근데 정의, 공급의 탄력도는 뭐지? 가격 변화율로 공급량의 변화율 나눈 것이고요. 수요 가격 탄력도는 가격 변화율로 공급량의 변화율 나눈 거지. 이건 절대치 씌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보잔 말이에요. 가격 탄력도가 1이다. 요건데 요게 1이라는데 아이디어. 가격이 100원에서 80원 내렸으면 가격 변화율은 얼마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20%지. 요것도 똑같네요. 마이너스 20%야. 그러면 탄력도가 1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얘가 20% 미안합니다. 공급이니까 그냥 플러스가 되지. 요거 마이너스가 되죠. 네. 그럼 보세요. 탄력도가 1이 되려면 가격이 20% 내리면 공급량 잠깐 줄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1이니까 이렇게 봐야 되지. 그러면 공급량은 지금보다 몇 개예요? 지금보다 20%가 줄어들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지금 현재 80개니까 80개 20%는 16개죠. 16개가 줄었다. 그럼 여기가 64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퀴즈성 문제야. 정의를 알고 푸시면 되겠지. 수요 탄력도 1이야. 가격이 20% 내렸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될까? 수요량이 20% 증가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수요량이 여기서 80개인데 20% 증가했다. 16개 증가해야 되죠. 96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탄력도의 개념 정의를 그렇죠. 이렇게 살펴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가 뭐예요? 수요 공급 이론, 그 다음에 탄력도 이렇게 봤어요. 그럼 이제 그 뒤에 다루어지는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잉여, 조세기차, 가격 통제 이런 것들이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편에서 다루어지게 되고요.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 수요 공급 그 자체나 탄력도보다는 여기서 출제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과거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13번 문제는 가격 규제래.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는 데만 급급한 정치가들이 경제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70년대 미국에서 서민 도와주겠다 해서 주택 임대료 통제법을 통과시켰다. 임대료 올릴 수 없도록 규제하고요. 싼값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의 취지는 좋았지만 문제가 많았다. 이건 뭐 그렇죠? 최고 가격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최고. 소비자 보호하여. 여기서는 주택 임대해서 전세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가격 상한 최고 가격인데,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임대주택 공급량은 줄어서 요만큼 초과 수요. 그러니까 뭐야? 임대료는 싸졌다고 좋아하지만 실제로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내렸지만 임대주택을 구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이제 최고 가격제의 문제였죠. 살 수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하게 그쵸? 배급 시스템이 유지돼야 돼. 배급은 뭐 선착순으로 한달지 추첨으로 한달지 이런 등등 방법이 있겠죠. 그럼 1번 문제 보시면 어떻게 돼요? 경제 현상은 초과 수요, 임대주택 주택 난. 그때 원하는 사람에게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선착순 몇 월 며칠 날 필요하신 분 모을게요. 인터넷 접수 받습니다. 잠 안 자고 이제 고속 클릭하겠지. 아니면 추첨 한 군데 모아놓고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이게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 초과 수요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되고 사라지고 하게 되면 초과 수요가 있어서 가격이 어때요? 임대주택 가격이 원래 시장 가격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겠죠. 그리고 3번은 이런 정책,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나타나기 쉬운 현상이 뭐냐? 이게 우리 최저가격제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실제 생산 가능, 소비 가능, 여기야. 근데 이 배급제도 초과 수요만큼 이게 배급이 잘 원활하게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암시장이 형성이 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아주 전형적으로 최고 가격제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14번 문제도 문제 하나만 그냥 떼놓고 해도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과거에 나온 문제이긴 한데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3개의 질문인데요. 쌀 재배 면적 한정, 쌀 생산에 시간이 오래 걸려. 그리고 쌀은 소비자들의 주식이니까 수요량 변화가 매우 적다. 그럼 가는 뭐예요? 탄력도 결정 요인이야. 자, 쌀인데 주식이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공급은 쌀 생산 가격 오른다고 즉시 생산 증가할 수가 없잖아요. 공급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탄력, 둘 다 비탄력. 생활 필수품이다. 생산에 시간이 필요하다. 바로 늘릴 수 없다. 저장하기 곤란해서 갖고 있는 게 얼마 안 된다. 그랬을 때요.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 어때? 기술 진보란 요소 절약, 비용 감소, 공급 곡선이 밑으로 이동하는 거죠. 왜? 얘가 한계 비용 곡선이니까. 그렇죠?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을 반영을 한단 말이야. 기술 진보 요소 절약 비용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서 어떻게 되죠? 가격은 대폭 내리고 쌀 소비량은 별로 증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술 진보라고 했지만 이걸 우리가 풍년이라 그러면 어때요? 쌀 풍년 들자 가격 폭락, 소비 별로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농가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게 됐겠죠. 풍년의 역설이다. 농산물 가격 파동 원인이죠. 비탄력이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흉년 들면 가격 폭등.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쌀 시장, 수요 공급이 모두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시장의 여건 변화할 때 가격 파동이 일어난다. 그 얘기였어요. 해외 관광 여행은 국내 여행에 비해서 가격 부담이 크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죠. 제주도 가는 게 비용이 더 들어간다며. 근데 일단 여기서 뭐 한 유럽 여행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가격 부담이 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비탄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외여행 비용이 조금이라도 상승하면 관광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더라. 보세요. 나의 경우에는 해외여행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비탄력이야. 이때 공급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행 비용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간다면 공급에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상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여행사 수입, 가격은 오르는데 비탄력적이잖아요.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됐죠? 여행사 수입은 증가하게 되겠지. 소비자 지출액이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비탄력적이다. 탄력도 결정 요인에 생각을 묻는 것이었고, 담배는 중독성이 있어서 쉽게 끊기 어렵다. 생활 필수품 비탄력이다. 기호품 더욱 비탄력.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건 이제 반대네요. 담배 수요가 매우 비탄력이에요. 그래서 균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자, 이게 이제 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공부거리가 됐죠. 시장 개방에서 갑시다. 시장 개방, 수입이죠. 무역 이론에서 이제 수입이 이루어질 때 분석이에요. 그럼 보실래? 이게 도메스틱 서플라이죠. 국내 공급자들이에요. 그런데 외국 담배 시장 개방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 foreign. 이제 외국 제품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시장은 어떻게 돼? 수평합이죠. 그래서 담배 시장 개방하게 되면은 시장 전체 공급자가 새로 추가돼가지고 공급이 증가해.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폭등하고, 그렇지? 여기서 여기로. 그러나 담배 소비량 증가분은 별로 안 돼. 왜? 기호품이니까. 그리고 자, 이제 문제 보십시다. 쉽게 끊기 어렵다, 비탄력적이다. 좋아하는 담배를 어디서나 쉽게 외국 담배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담배 수요는 비탄력적이라는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내릴 때 가격 변화 폭이 크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의 질문은 뭐가 있냐면 이 담배 시장에다가 물품세를 부과했다 이거지. 그렇죠? 그럼 질문의 초점은 이렇게 얘가 비탄력이라는 전제를 주고 우리는 지나가는 길에 이 담배 시장 개방할 때 수입이 이루어질 때 공부 하나 한 거예요. 도메스틱에다 foreign supply 합쳐서 마켓 서플라이가 증가한다. 요거 하나는 우리가 공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비탄력이에요. 공급은 그냥 일반적이라 해보자고요. 자, 가십시다. 물품세를 부과해. 그럼 어떻게 되죠? 공급자에게 물품세 부과하게 됩니다. 아무리 말이 없으면 조세는 일반적으로 공급자에게 부과해. 물품세, 종량세 우리 공부했잖아요. 얘가 부과되면, 자, 봐주세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요만큼 조세 정가 아니면 세금만큼 비용이 더 들어갔다. 상방이동하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가격이 오르고 시장 거래량이 줄게 됩니다. 그럼 일단 보시지. 판매자와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쓰세요. 수요가 지금 비탄력적이야. 그림 공부할 때 보고 결론할게. 수요가 비탄력적이야. 기울기 가파를 때 세금 부과하게 되면 가격이 오르고요. 근데 세금 부과하는 액수보다는 덜 오르죠. 공급자 어떻게 됐어? 소비자 전가 비용 인상, 얘가 갔을 때 시장 가격이 올랐지만 세금 내야 되잖아요. 요점이 뭐야? 세후 공급 가격. 시장 가격 이만큼 받고 팔고 세금 내야 되니까 세금 낸 다음에 받는 공급 가격이 요거죠. 그러면 원래 시장 가격이 이만큼 내렸지. 이게 공급자가 부담한 것이고
가격 올랐으니까 소비자 부담인데 그림으로 볼 때 어때요? 소비자가 많이 부담했죠? 자, 이게 조세, 전가, 물품세 부과할 때 이론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여기서 보듯이 물품세 부과할 때 누가 얼마나 이 세금 부담할 것이냐, 조세 전가할 때 나타나는 것이 뭐죠? 탄력도가 큰 쪽이 조금 부담하고 탄력도 작은 쪽이 많이 부담했었죠. 비탄력적인 쪽이 많이 부담.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결론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미리 그림 본 거야, 이게. 수요가 비탄력적이야. 공급 완만하죠. 이거보단 비탄력. 그러면 소비자가 많이 부담하더라. 그림으로 확인이 됐죠. 그럼 상대적으로 공급은 어때? 탄력적이니까 탄력적인 쪽이 적게 부담. 그래서 조세 부과에 따른 부담의 문제, 비탄력적인 쪽이 많이 부담하고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본 거예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세 분과 공급자에게 했을 때 아주 중요한 분석 한번 해봅시다. 잉여 변화. 자, 최초 여기인데요. 가격 오르고 소비량이 줄었으니 요 면적만큼이 어떻게 돼요, 이게? 소비자 잉여 줄어드는 거죠. 기업은 가격 내리고 생산 줄었으니까 요만큼 생산자 잉여가 줄었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합친 면적만큼 경제적 잉여가 줄었는데,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요 면적이 있었죠. 이게 텍스였지. 요 거래량 단위당 종량세 매겼으니까 이게 세금으로 걷어갔어. 근데 우리가 정부가 걷어간 세금은 후생 손실은 아닌 걸로 보기로 했죠. 국민이 위해서 썼을 테니까. 또 여러분 선생님들 월급 드렸을 테니까. 그렇다면 이때 요 면적을 우리는 자중손실이라고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물품세 공급자에게 부과할 때 분석 그림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탄력도에 따른 부담, 그 다음에 여기서 경제적 잉여 변화.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가 15번이 옛날 11년도 우리 문제였는데, 조세 귀착에 대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 이거지. 이건 구체적으로 수리 계산 문제라고 보셔야 돼. 근데 우리 시험 이와 유사한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 그로부터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도출해 내서 문제를 푸는 그런 형태.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림으로 기울기 찾아야 되고 하는 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수요 공급이 다음 같다. 그래서 이건 디맨드 스케줄, 서플라이 스케줄. 그래서 수요 공급 표 그렇게 말하죠. 함수로 안 주고 표를 줬어. 그럼 우리는 이 표로부터, 그렇죠? 수요 공급 곡선을 도출해야 돼. 자, 그런데 이제 30원 종량세를 생산자에게 내라고 했을 때 조세 수입, 과세후 소비자 구매가격, 후생손실, 생산자 단위당 부담에 아주 그냥 아까 했던 것을 샅샅이 그 내용을 다 묻고 있어요. 그럼 먼저 봐야 되지. 수요곡선 도출해야 합니다. 우리 알죠? 표를해서 볼게. 가격이 10원일 때 수요량, 가격이 10원일 때 10원, 수요량이 130개고요. 그 다음에 가격 70일 때 보실래? 여기가 70일 때 수요량이 10개야. 그러면 우린 이것으로부터 어때요? 수요 곡선식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일단 두 점을 연결해 보죠. 그러면 수요 곡선 기울기 나오죠. 얼마? 밑변 20, 높이 60이니까
3이지. 높이 나누기 밑변인데 높이가 60, 밑변이 20이어서 3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 수요곡선식을 제대로 구해서 분석해야 되니까 여기 절편을 구해야 되겠지. 근데 기울기가 3이야. 그럼 보세요. 밑변이 10이고 기울기가 3이 되려면 여기가 30이 돼야 되잖아. 요게 30이 돼야 되죠. 70에서 30 더하니까 여기가 10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는다 이거예요. 요 아이디어는 챙겨두세요. 어떤 형태로 이렇게 이제 도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요곡선식이 잠깐만 잘못됐네. 잠깐만요. (10에서 130) 아우 죄송합니다. 이게 130이네. 130.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이 아니라 120분의 높이가 60이 되죠. 0.5가 된다고. 그치? 아까 제가 요거 잘못 놓고 했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0.5라면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가 열이니까 5대서 7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요곡선식이 도출이 됐어요. P 이퀄 75 빼기 0.5의 Q가 되고 공급 가격 10일 때 공급량이 40이에요. 가격 10일 때 공급량 40. 공급량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70일 때 100이 돼. 70일 때 100이니까 그래 가지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공급곡선 기울기 구해야 되죠. 얼마예요? 밑변 60, 높이 60이니까 1 되네요. 그래서 여기 절편점 찾을 수 있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공급곡선이 마이너스 30.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기울기 1이 돼야 되니까 여기 40. 그러면 기울기 1이니까 여기도 40이 돼야 되죠. 여기가 10이니까 여기가 30이 되는. 그치? 그래서요. 공급곡선식은 마이너스 30 이렇게 도출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이제 질문이죠. 그러면 그림 다시 그려놓고 보는 게 좋겠죠. 공급곡선은 저기서 도출해 보니까 절편이 마이너스 30, 기울기 1이다. 요 좌표점 30이 되겠죠. 1이니까. 그 다음에 수요곡선은 여기 절편이 75가 되고, 그쵸? 기울기가 0.5야. 그러면 기울기가 0.5가 되니까 여기는 150이 되어서 이게 균형이야. 그럼 우리는 뭐 균형 앞에서 했던 것처럼 찾아가지고서 먼저 균형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해보니까 50, 50이야.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거 알아내는 게 우리 아주 급선무, 선행해야 될 일이 되겠죠. 그런데 30원의 종량세를 부과했다. 자, 갑니다. 여기서 30원 종량세니까 어떻게 돼요? 30원만큼 상방이동하죠. 30원 비용이 증가했다? 증가했다. 30만큼 상방이동이야. 절편이 30만큼 상방이동하는 것이죠. 여기 30, 여기 30 똑같으니까. 그래서요. 공급자에게 세금이 종량세가 부과되면 공급곡선 절편이 증가하게 된다 이거지. 자, 그럼 보세요. 요 새로운 공급곡선이 나왔지. 공급곡선은 어떻게 됐어? 이제 조세 부과 후의 공급곡선은 절편 30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그냥 Q가 되겠지. 그럼 이번에는 얘하고 균형을 해서 찾으면 예.
이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꼴로 놓고 풀어봐요. 조세 부과 후에, 조세 부과 전이네. 이거 잘못됐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조세 부과 전이 Q가 70이야. 요게 70이고 가격이 40이었는데 30원 부과돼가지고요. 공곡선 절편 증가. 요거와 요걸로 균형 구해보니까 가격 50이 됐대. 됐죠? 그럼 아까 했던 대로 말이죠. 질문해보기. 일단 소비자 가격이 얼마 올랐어요? 10원 올랐지. 그럼 한번 보실래? 공급자는 어떻게 됐을까? 세금 30원인데 시장가격이 올랐자면 여기서 세금 30원 내야 되잖아요. 그럼 30원 냈다. 50 받고 30원 세금 냈으니까 20밖에 안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실래? 세금 30원을 부과했는데 얘는 10원 오르고 얘는 20원 내렸죠. 그럼 아까 우리가 탄력도 관계를 놓고 보게 되면 어때? 소비자가 덜 부담했다?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했다 하니까 수요가 탄력적이죠. 수요가 탄력적이야. 공급에 비해서. 그래서 소비자가 덜 부담했고 공급자가 많이 부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이거죠. 됐죠? 그래서 질문 볼까요? 예, 과세 후 소비자 구매 가격 50이다. 정부의 조세 수입 어떻게 할까? 단위당 30원, 거래량 50이니까 요 곱하면 되겠죠? 50 곱하기 30, 요게 조세 부담액이 될 거고요. 생산자 단위당 부담액, 요거지. 생산자가 단위당 부담했던 것은 20원 부담했고요. 그 다음에 후생 손실은 아까 봤었죠. 요만큼이 후생 손실이니까 요 면적을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를 아까 지난번 문제하고 고려하셔서 15번 문제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죠. 우리가 공부하기에. 그래서 이렇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16번 문제예요. 우리 보충해서 마지막 문제죠. 예. 농산물 가격에 대한 다음 설명을 한번 평가해봐라. 그래가지고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기억, 농산물은 수요 공급의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아까 봤죠. 농산물은 어때? 필수품 수요 비탄력이야. 그리고 생산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장하기가 어려워요. 비탄력이죠. 그래서 아까 봤던 대로 풍년, 흉년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그렇죠. 아까 농산물 가격 파동이 요거였어요. 리을, 여기도 이걸로 설명할 수 있겠지. 농산물은 대체적으로 생필품, 수요량 공급량 변화에 의해서 가격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 크게 변화할 거다. 필수품이니까. 그래서 기업과 리을 이렇게 됐고, 니은, 농산물 수입 가격이 매우 저렴하더라도 우리 경제 자수성 안보를 위해서 관세가 부과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관세. 아주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문제이기도 하죠. 쌀값. 자급자족. 가마당 한 20만 원 된다. 근데 시장 개방하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쌀 뭐 5만 원에도 수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야? 국내 쌀 시장 기반이 무너지게 된단 말이야. 농업을 포기해야 되나요? 그럴 순 없어서 쌀 수입 막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관세 장벽이죠. 관세를 매겨서 수입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이제 니은 관세 얘기고,
디귿 이중고가제. 이중고가제 이제 우리 뒤에서 다시 한번 볼 텐데. 자, 보세요. 쌀. 참 이거하고도 딜레마가 되는데. 시장 쌀값이 지금 20만 원인데요. 농부 아저씨들 입장에서는 어떻다고? 이거 가지고 농사 지어봐야 지금 큰일입니다. 수지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올려달라고 요구한단 말이야. 그럼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5만 원으로, 그럼 이게 가격 하한이죠. 최저 가격이야. 요 이하로는 안 돼. 최저 가격을 이렇게 시행을 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지? 과잉 생산, 재고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최근 기출문제에 요거와 똑같은 문제가 다른 시각에서 푸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한번 다시 봐요. 여기 봐봐. 그러면 농부 아저씨를 도와주기 위해서 25만 원. 근데 소비자들이 요거밖에 소비 안 해. 재고예요. 그러면 이제 농부 아저씨들한테도 25만 원 쌀값을 받게 해주고 25만 원에 사니까 재고가 있잖아요. 이 재고를 관리,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소비자에게 다 팔아버리겠다. 이게 이중고가제죠. 생산자에게는 25만 비싸게 사서 소비자에게는 요게 다 팔릴 수 있도록 가격을 낮게 매기는 게 이중고가제입니다. 자, 우리가 요 알죠? 그럼 요거 이제 분석 한번 해보자고. 그럼 뭐가 문제예요? 쌀값이 20에서 25만 원으로, 그렇죠? 오르게 되니까,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는 있으나 물가는 오르겠다. 그렇죠? 일단 시장에서, 그렇죠? 사들일 때 물가는 올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잉여 변화 한번 보실래요? 잉여 변화. 최저가격, 농부 아저씨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중고가제를 시행했다 하면은요, 보세요. 소비자들은 어때? 이것을 파니까 싸게 할 수 있어서 요만큼 소비자 잉여 증가했네요. 공급자, 농부 아저씨들은 이제 25만 원 여기까지 정부가 다 사주는 거니까 요만큼 생산자 잉여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중고가제 하게 되면 소비자 잉여 증가, 생산자 잉여도 증가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야? 그렇죠? 자, 이만큼 수량에서요, 정부는 25만 원의 쌀을 사서 이 가격에 10만 원이라고 할까? 소비자에게 팔았다는 얘기니까 쌀 가마당 어떻게 돼? 공급자한테 25만 원 사고 소비자한테 10만 원 팔았으니까 단위당 15만 원 비용이 들어갔겠지. 그러면 전체 이 수량 기준으로 보면 요만큼이 이중고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정부 지출액이 됐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정부 지출 이만큼 들여가지고 잉여 증가는 요거밖에 안 되니까 요게 뭐다? 자중손실이다. 그래서요,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 최저가격제도 여기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보충 문제 가지고 16개를 쭉 했는데, 그러니까 과거 문제 쭉 보니까 어때? 그렇죠?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 부분이 전체 망라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 더 풀려고 애쓰시지 말고 이 정도 가지고 연습해 두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2014년 이후에 기출문제 푸는데 우리가 사전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겁니다. 진도 나갈 만큼 미리 보충문제 가지고서 쭉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최근의 기출문제를 이렇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우리 최근 기출문제 풀이로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